우리 정관 변호사님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이나 검사님하고 잘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로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준비했는데요. 변호사 선임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다 광고입니다. 로톡 같은 플랫폼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 광고예요. 사실 저희 변호사들은 주변 동료들 중에 누가 어떤 사건 잘하고 누가 어떤 사건 잘 못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의뢰인분들은 그런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리고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하고 어떤 변호사를 피해야 하는지 제가 최대한 솔직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법원이나 법률사무소를 갔을 때 상담을 직접 하지 않는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무장이나 직원분들이 상담하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무실들은 속칭 사무장 펌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무장이 진짜 사장이거나 아니면 사무장이 사건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또 상담을 하는 변호사와 실제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른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담하는 변호사님한테 충분히 사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정작 사건 수행하는 변호사님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무실은 피해야 됩니다. 즉,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는 사무실 피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처음에 상담을 누가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무장이 상담을 한다, 직원이 상담을 한다. 사실 사무장이나 직원분은 영업하시거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지 법률 지식이 있거나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변호사가 실제 사건 수행을 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좀 걱정이 드는 곳이죠. 사무장 텀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사무장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로 재판에서 변호사가 변론을 하잖아요. 상담과 서면 작성만 사무장이 하고 재판 출석은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하긴 하는데, 그렇게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도 사실 사실관계라든지 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증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의뢰인분들이 듣기에는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100% 이긴다. 이건 무조건 이긴다. 우리 변호사님이 하시면 분명히 이깁니다. 라고 말하는 사무실은 뭔가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사기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이런 점에서 유리하고 이런 점에서 불리하다, 사실관계와 증거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관련 판례도 설명을 해주고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고, 그런 사무실이 좋은 사무실입니다. 변호사님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장이나 직원분하고만 연락이 되고 변호사님 아무리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님들 굉장히 바쁘시고 저도 사실은 바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연락을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락이 안 된다, 뭐 일주일 내내 아니면 한 달 내내 사건을 진행하는 내내 직원하고만 연락이 되고 변호사랑 전혀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사무실은 실제로 그 변호사님이 사건을 수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관을 내세우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전직 판사님이시거나 전직 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사건을 아주 잘 해줄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을수록 사건 수행을 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름은 자기 이름을 올리면서 실제 사건 수행은 신참 변호사님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정관 변호사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광고 내지 홍보만 하고 실제로는 신참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관 변호사님한테 기대하는 효과는 누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관 변호사님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이나 검사님하고 잘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로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변호사가 자기 인생을 걸고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런 로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형사 범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대부분 거짓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변호사님들 계시잖아요. 뭐 실력이 좋아서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언론 활동이나 그런 예능 활동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오히려 너무 바쁘셔가지고 정작 실제 사건 수행은 밑에 있는 어서 변호사님이나 신찬 변호사님이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명하다고 잘하는 변호사님은 아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임료가 비쌀수록 좋은 건 아니고요. 수임료와 실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임료는 사건의 유형, 그리고 난이도,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 소요되는 시간, 기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제 책정이 되는데요. 수임료가 지나치게 저렴하면 제대로 신경을 못 쓰거나 또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님이실 수도 있고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비싼 곳도 경계를 해야겠죠. 제가 수임료를 말씀드리고 싶어도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착수금이라는 거는 사건 시작할 때 주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사건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 대가로 이제 지급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착수금은 최저 550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몇천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성공보수는 보통 10% 내외에서 결정이 되는데 작게는 5%에서 많게는 20% 정도까지 책정되곤 합니다. 성공보수의 기준은 착수금의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요. 성공보수는 이제 민사사건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금전적인 이익, 즉 판결 금액, 승소 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인 경우에는 최소한 55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판 단계는 구속사건이거나 아니면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편이고요. 내가 잘못은 다 인정하는데 양형을 좀 낮게 해달라, 양형 변론만 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사건 유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변호사는 가사 전문 변호사가 있고, 어떤 변호사는 노동 전문 변호사가 있고, 어떤 변호사는 건설 부동산, 어떤 변호사는 형사에 강점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뭐 그런 분야가 두세 개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냥 제너럴리스트,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수행하는 변호사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님이 그 사건에 강점이 더 있겠죠. 전문 분야가 곧 그분의 경험이고 그분의 실력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변호사님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양력, 이력 이런 거를 보고 참고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네. 대부분의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그 홈페이지에 변호사님들 양력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양력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하실 게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사건을 몇십 건 이상 한 변호사님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하시거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맡기려고 하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 같은 유형의 사건을 많이 수행해본 변호사님이 사실은 제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 사건을. 해당 사건을 진짜 해봐야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사건을 많이 수행해본 변호사님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한다면 이혼 사건 많이 해본 변호사님이 좋겠죠. 내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부당 해고 사건, 내가 산재를 당했다고 하면 산재 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동 산재 사건, 행정소송, 일반 민사, 요새는 형사 사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에 피해야 될 변호사 말씀드릴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직접 상담을 하고 직접 수행을 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다. 사실 좋은 변호사라기보다 그거는 변호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팀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A 변호사가 연락을 했다가 B 변호사가 연락을 했다가 C 변호사가 연락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내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팀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어떤 변호사는 리서치를 하고 어떤 변호사는 서면을 쓰고 어떤 변호사는 출석을 하고 이렇게 팀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팀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분리가 되어 있는 사무실은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 선임할 때 주의할 사항,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나쁜 변호사 피하는 법 알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가장 나한테 맞는 변호사를 잘 고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